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박상우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 그리고 마스 제너럴 호스피탈의 마셀라 마우스 교수님 연구실에서 CAR-T 연구하고 있는 이제 박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보시다시피 빨간 색깔의 세포가 이제 파란 색깔의 투머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투머 세포가 어떤 달달한 설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는 이제 바이올로지 특히 이제 글라이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 세포 멤브레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탕들이 막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걸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글라이코실레이션이 결국은 면역 세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CAR-T 세포가 어떻게 그러면 그 공격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마크 1이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크 1이라는 거는 이제 멤브레인 단백질이고요. 멤브레인 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설탕, 슈거 사이드 체인들이 있는 이제 글라이코실레이트 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이러한 마크 1이 대부분의 아데노카시노마에서 굉장히 과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마크 1은 이제 저희가 늘려보게 되면 한 100에서 200 나노미터 수준이 나오고요. 일반적인 리셉터 사이즈는 한 20에서 30 나노미터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제 단백질이고 이런 단백질이 많이 이제 암세포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캔서셀과 면역세포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면역세포는 이제 캔서셀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인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클로즈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이제 알다시피 그때 갭 디스턴스가 한 20에서 30 나노미터 수준이 됩니다. 이제 리셉터 사이즈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순히 컬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크로페이지나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셀을 레코나이즈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클로즈 컨택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크 1이라는 단백질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유방암 세포, 특히 유방암 세포가 아니고 MCF10A 브레스트 셀 라인에다가 이런 마크 1을 조금씩 과발현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플랫한 서페이스를 보이다가 이런 마크 1을 점점 발현시켜 가면서 보았더니 멤브레인 모폴로지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블랙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기다가 점점 이제 길어지는 튜브 형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그만한 더 이제 알갱이 같은 애들이 더 이렇게 베스킬 같은 애들이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구원 발현량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모폴로지가 바뀌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권은 대부분의 캔서 셀에 많이 발현되어 있어요. 사실 막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마크 5, 마크 16 여러 가지 이런 글라이코 프로테인들이 많이 과발현되어 있고 암세포들에서 그런 애들이 이제 특정하게 면역 세포와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저번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발표하게 됐을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그래서 발견했던 저번 연구에서 발견했던 내용은 이런 글라이코캘릭스, 글라이코캘릭스는 말 그대로 글라이코는 설탕이고 캘릭스는 띠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막에 있는 이런 실레이션 된 모든 단백질들의 이루는 그런 띠를 우리는 이제 글라이코캘릭스라고 부르고요. 그런 글라이코캘릭스의 물리적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런 면역세포의 킬링 또는 레코니션을 억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암세포가 굉장히 과발현하게 이런 막광 같은 프로테인을 과발현시키고 그로 인해서 글라이코캘릭스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래서 NK 세포나 CAR-T 세포나 마크로페이지 킬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음, 예를 좀 더 보여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막권이 적게 발현되어 있는 세포, 오른쪽이 막권이 과발현되어 있는 세포고요. 저희가 막권에 이제 GFP를 달았어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GFP가 멤브레인에 없는 애들은 이제 발현이 안 된 거고, 높은 막권의 경우는 이제 멤브레인에 굉장히 큰 GFP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레이블링 안 된 애들은 이제 NK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 제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NK세를 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죽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건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막건이 없으면은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제 킬링 레이시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막권이 과반현되어 있는 세포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이 가서 공격을 하고 레코그니션 하지만은 잘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런 막권 같은 애들이 배리어를 만들고 결국은 그 배리어가 100에서 200 나노미터 수준이 되고요. NK 세포나 CAR-T 세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코그나이즈 하려면 20에서 30 나노미터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물리적인 배리어로 인해서 레코그니션이 막아지니까 킬링이 줄어들게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캔서셀에는 이런 글라이코캘릭스 배리어가 존재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가 이번 사실 저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크게 저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글라이코캘릭스에 좀 더 바인딩을 잘 하는 CAR-T 세포를 만들어서 CAR-T의 펑셔널 기능을 높여보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글라이코캘릭스를 디그레이딩 시키는 엔자임을 발현해서 그런 엔자임들이 이런 글라이코캘릭스 막을 부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두께가 낮아지게 되고 레코그니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접근을 했고요.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그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글라이코 브릿지라는 내용입니다. 말은 굉장히 팬시하게 글라이코 브릿지라고 지었는데 사실 큰 건 없고요. 그냥 컬과 비슷한 구조의 몰리큘을 옆에 발현시켜 가지고요. 단순하게 이제 글라이코 캘릭스를 좀 더 물리적으로 근처에 잘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약간 기본적인 글라이코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글라이코실레이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글라이코실레이션, 그 다음에 엔글라이코실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글라이코실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린과 스리오닌 사이트에 이제 글락락이라는 어떤 모노사카라이드가 붙으면서 이제 계속 발전돼 나가는 형태를 글라이코실레이션, 오글라이코실레이션을 하고요. 엔글라이코실레이션은 이제 아스파라진 사이트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엔글라이코실레이션. 저는 이제 막권 자체가 오글라이코실레이션 프로테인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오글라이코실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되게 복잡한데 굉장히 단순한 굉장히 첫 번째 스텝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린과 스리오닌 사이트에서 이제 PP 갈렉티라는 이런 이제 글라이코 트랜스퍼레이스 엔자임이 이제 갈렉이라는 이제 모노사카라이드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 구조를 우리는 이제 TN 안티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TN 안티젠에서 C1 갈T1이라는 이 엔자임이 갈락토스라는 또 다른 모노사카라이드를 이렇게 T 안티젠이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그런 스트럭처를 core one structure 또는 T 안티젠이라고 부르는데 페이션트들에서는 이제 이런 PP 갈렉티들이 과발현되어 있거나 또는 C1 갈T1의 genetic silence나 뮤테이션이 발생해서 TN 안티젠이 과발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캔서의 특징입니다. 사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두 가지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권이나 이런 글라이코 프로테인들이 굉장히 과발현되게 되면은 그 과발현한 프로테인들의 이런 글라이코실레이션을 해주는 엔자임들이 숫자가 부족해져 가지고 특히 C1 갈티온 같은 경우는 숫자가 부족해져 가지고 갈락토스를 더 이상 붙이지 못하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TN 안티젠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캔서 셀에서는 TN 안티젠이 일반적인 큰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고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아데노카이스머에서 과발현되어 있고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슈거 사이드 체인 여기에 바로 그 TN 안티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는 이제 TN 막고원이라고 부릅니다. TN 막고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겟을 했었고, 이제 현재 칼티 세포도 2019년도, 14년도에 이제 카르준 랩에서 이미 TN 막권을 타겟하는 칼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넘어갔지만은 이제 페이스 1에서 큰 에피케이스를 보이지 못해서, 이제 연구는 더 이상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제 영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 연구로 돌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이코 브릿지라는 거는 칼 구조에다가 이제 카메릭 안티젠 리셉터 칼 구조에다가 바로 옆에 이제 다른 어디션 몰리큘 같은 이제 브릿지를 다는 겁니다. 브릿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칼과 똑같이 바인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바인더는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나 글라이칸들을 바인딩하고
CD28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힌지 도메인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CAR에서는 이제 CD8 힌지 앤 도메인을 사용해가지고 두 개의 이제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없게 일반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CD20 ICD 도메인에 인액티브 시켜가지고 어떤 T셀 펑션도 가지지 않는 정말 단순하게 바인딩 형태만 띄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은 저희가 이제 저희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팬크레이트 캔서를 타겟하기 위해서 메소실린을 타겟하는 이제 SAB를 여기 반딩 붙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칼은 이제 4-1BB 그다음에 CD3제타 있는 이런 칼 구조를 쓰고 있고 옆에 글라이코 브릿지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 태그를 하나 달았고 그다음에 TM-MAC1 바인더 그리고 CD28 그다음에 inactive 버전의 이제 CD28 ICD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CD19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같은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발현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GForce라고 이제 링커가 있는데 이 링커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칼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알파 택을 보시다시피 알파 택이 없는 일반적인 메소실린 칼에서는 알파 택이 확인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N 안티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TN 막권 또는 이제 막권에 있는 TN 막권 경우는 이제 그런 글라이코 브릿지가 가서 바인딩을 하겠죠. 근데 이제 C1 갈T1에 의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 원 스트럭처가 되게 되면은 이제 TM 막권이 잘 바이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캔서 셀 라인에서는 이런 급격한 드라마틱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제 지네틱 낙아웃을 통해서 C1 갈T1을 낙아웃 시키던가 아니면 이트라코나졸이라고 하는 이제 안티 펑가이 드럭을 사용해서 이 안티 펑가이 드럭이 이제 굉장히 이제 C1 갈티언 바인딩 포켓에 딱 맞아 들어가서 액티비티를 이니비트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C1 갈티언을 낙아웃 했을 때 보시다시피 TM 막권 레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TM 막권 오른쪽에 보시는 바는 이제 인큐사이트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투머에는 GFP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GFP 양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봐서 투머 킬링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실린과 TM 막권이 있는 곳에서는 킬링이 잘 일어나고 있고 319 컨트롤 브릿지보다 그리고 이제 KPN2 팬크레이 캔슬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메소실린이 많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소실린 칼과 이제 TM 막권 브릿지 또는 319 브릿지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트라코너졸을 사용을 해서 이트라코너졸 농도가 높아지면서 TM 막권 레벨이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큐 사이트 통해서 이제 TN 막권 브릿지에서 훨씬 더 높은 킬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킬링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인딩 어피니티 결국 저희는 이제 글라이코 브릿지를 통해서 어떻게 잘 바인딩하는 거를 보는 게 목표니까요. 저희는 이제 루믹스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런 어쿠스틱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글라스 표면에다가 이제 PLL 코팅을 하고 타겟 세포를 굉장히 모노레이어로 깐 후에 칼티 세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인큐베이트 시킨 후에 이제 그레디언트한 어쿠스틱 포스를 걸어주게 되면서 얼마나 칼티 세포가 잘 달라 몇 개가 붙어 있는지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이제 셀 어비리티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TM 막권 같은 경우 이제 TM 막권이 발현되어 있는 이제 캐펜2에서는 굉장히 높은 바인딩을 보이고 319 브릿지 같은 경우는 바인딩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UTD 같은 untransduced T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은 플래토된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럼 인비보로 넘어와서 이제 칼티 세포가 인비보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NSG 마이스를 사용을 했고 이제 5 million 캐펜2 또는 C1 갈티온 낙아웃된 애들의 subQ 인젝션을 했고 2주 후에 칼티 세포를 인젝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KPN2 같은 경우는 따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KPN2 이트라코너졸 처리한 경우에서는 이제 데이 0부터 데일리 IP 인젝션을 통해서 40mg per kg으로 이트라코너졸을 인젝션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한 40일 후에 이제 투머를 컬렉션 해가지고 TN 안티젠을 확인했는데 역시 시온 갈티온에서는 TN 안티젠의 발현량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트로코너졸은 그것 비슷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와일드 타입보다는 이제 2배 이상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PN2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두 브릿지가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1 갈티온 낙아웃, 결국 TN 막원이 많이 발현된 KPN2에서는 TN 막원 브릿지가 더 높은 킬링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했고요. 319 브릿지보다. 그다음에 이 트라코나졸 경우도 마찬가지로 TN 막원 브릿지에서 더 높은 킬링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머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컬렉션해서 얼마나 많은 T셀들이 인필트레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D3 가지고 저희가 ICC 스테이닝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굉장히 TM 마크론 브리치에서 더 높은 양의 이제 CAR-T 세포가 인필트레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글라이코 브리치와 CAR-T가 정말로 인디펜던트한 관계인지를 좀 더 메커니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코1이라는 림포마 셀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림포마 셀 라인, 이 제코1 같은 경우는 CD19이 많이 과발현되어 있는데, CD19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컨트롤 브릿지로 사용했던 몰리큘이고요. 근데 이제 과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클론을 만들어서 이제 CD19 발현량이 다른 제코 클론들을 만들었고, 죄송합니다. 이제 제코1은 보시다시피 이제 메서실린 발현량이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코 원에 이제 저희가 이제 메서슬린, TM 막건 브릿지, CD19 브릿지를 넣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CD19 브릿지에서 킬링이 저희가 관찰되었습니다. TM 막건 브릿지는 당연히 관찰이 안 됐고요. 메서틀린이 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19 브릿지만 있는데 319이 과발현되어 있는 세포에서 킬링이 발생되었다는 건 어, 굉장히 저희한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결과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클론 B, 그러니까 319이 굉장히 적은 세포에서는 이제 이런 두 브릿지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로그로그 플롯을 그렸을 때 이제 파워로를 따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319 디펜던트한 킬링이다. 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과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RPMI 8226라는 멀티플 마일로마 셀 라인을 이용했고 이 세포에는 CD19 발현량도 없고 적고 메소필린 발현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와일드 타입 사용했을 때는 두 브릿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다가 저희가 CD19을 이제 조금씩 발현시키기 시작했을 때는 확실히 CD19 브릿지에서 킬링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로 플랫에서 이제 파울로 따르는 걸 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그러면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조그마한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컨스트럭트는 car이 있고요. 이제 breach가 있는 구조고요. 저희가 이제 car에 있는 SCFE 그 메소실린을 바이닝하는 부분을 없애보았고요. 또 이제 car 전체를 또 딜리션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이제 CD3 제타 액티베이션 하는 이 도메인도 지워봤고요. 그리고 혹시 그 엔도지니어스한 CD28과 CD8 사이에 TCR에서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CD20 대신에 이제 PDGFR 트랜스 메모리 도메인으로 바꿔도 봤고 그리고 I3 도메인 저희가 뮤테이션을 가했지만 혹시나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NGFR ICD 도메인으로 저희가 또 바꿔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RPMI 와일드 타입에서는 모든 컨스트럭은 거의 다 똑같이 나타났고요. 319이 과발현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크게 세 종류의 킬링을 나타냈습니다. CD3 제타가 없거나 칼이 없는 구조에서는 킬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흥미롭게도 SCFB에서는 딜리션 됐을 때 이제 킬링이 좀 더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SFE 사이의 인터랙션이 또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FE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킬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 SFE는 생각보다 굉장히 스티키하거든요. 그래서 커머셜한 프로덕트를 만들 때, 듀얼 컬 만들 때 이런 거를 스크리닝을 하는데 저희가 사용했던 이 두 SCF에서는 조그마한 인터랙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브리치가 아무리 있어도 칼이 리크루트 되면서 이제 킬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리치 디펜던트한 액티베이션이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는 지금 들고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브릿지의 바인딩이 높아질수록 액티비티 이제 KD 밸류가 이제 낮아질수록 훨씬 바인딩이 세질수록 어피니티가 높아질수록 이런 브릿지 디펜던트 액티베이션이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고 이는 저희가 이미지상에서 확인했을 때
이제 결국은 발현량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브리치를 형성할 때 어느 정도 칼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민 시냅스 형성하는데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컬 킬링이 발생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런 브리치 디펜던트 액티베이션을 낮추는 방법은 저희가 이 바인더의 액티비티를 낮추고 그리고 SCFE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걸 사용하게 됐을 때 이런 모든 효과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렉틴을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렉틴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민 리액션으로 나타나는 바인더인데 이런 렉틴들은 일반적으로 글라이코바이올로지에서 많이 사용을 됩니다. 스트럭처를 이해할 때. 특히 저희가 타겟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TM 마크원이었어요. 그래서 마크원에 발현되어 있는 TN 안티젠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TN 안티젠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투머에 많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TN 안티젠을 직접적으로 타겟할 수 있으면 어떨까? 대신에 TN 안티젠만 타겟하는 거는 일반 세포에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로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런 TN 안티젠에 좀 더 다가가서 저희가 일반적인 CAR 펑션을 높일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제 HPA가 먼저 펑션 하는지 T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PA라는 렉틴은 스네일 달팽이가 만들어내는 이뮨 반응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스페시피시티로 TN 안티젠에 바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1 구시에는 바이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DAC 페이션 샘플들에서 이제 IHC를 진행했을 때 HPA가 굉장히 높은 H인덱스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환자보다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HPA가 칼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FE 대신에 HPA를 바인더로서 넣어서 바인더가 한 개인 HPA1X, 2X, 3X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포럼비비 칼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바인더를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로우 TN 안티젠 형태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컨스트럭에서는. 근데 이제 TN 안티젠이 높이 발현된 이제 KPN2 C형 같은 낙원에서는 이제 어, 확실히 세 개짜리 HPA가 제일 큰 바인더를 보이고 그럼 두 개짜리가 또 높은 바이닝, 그다음에 한 개짜리가 좀 더 낮은 바이닝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저희 결국은 칼을 만들 때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하는데 이제 바이러스 컨스트럭 자체는 결국은 사이즈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이제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렌티바이러스 이펙티브니스가 줄어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다일루션 하는 건데 M 체리 발현량을 보게 되면 HPA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발현량을 보이는데 다일루션을 해도 HPA3X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굉장히 낮은 발현량을 보입니다. 결국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의 트랜스덕션 이피션스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개짜리 HPA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KPN2 와일드 타입과 이트라코노솔 처리한 거, C1 갈티온 낙아웃을 한 거에서 HPA 스테이닝을 했을 때 컴포컬 데이터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HPA가 스테이닝이 잘 됐고요. 킬링에서도 와일드 타입 KPN2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가 이제 C1 갈티온 낙아웃 했을 때는 이제 HPA 더블 칼에서 굉장히 높은 킬링을 보였습니다. TM 막권 기존에 클리니컬 들어갔던 TM 막권보다도 높은 킬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랩에 있는 PDX 모델을 사용했는데 특정한 이 팬크레이트 캔서 PDX 모델에서 Patient Stripe X 제너크래프트 모델 PDX 모델에서는 굉장히 높은 HPA 바인딩을 보였고 역시 이제 킬링에서도 HPA 더블 카가 1X 카보다 굉장히 높은 킬링을 보였습니다. TM 막건과 비교했을 때는 TM 막건은 PDX에서는 TM 막건 발현량이 좀 적기 때문에 킬링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HP에서는 굉장히 높은 킬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HP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비버로 들어갔는데 보신 바와 같이 세 가지 도너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 도너에서는 굉장히 큰 톡시스를 보였습니다. 모든 마이스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죽었고요. 그리고 다른 도너들에서도 각각 한 마리씩은 굉장히 바디 웨이트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우스 올간들을 컬렉트 해가지고 HP 스테이닝을 해보니까 이제 투머가 이 정도의 HP 밝기라면은 이제 키드니나 렁에서도 특정하게 이제 TN 안티젠들이 많이 검출됐고요. 그다음에 팬크레이스나 스플린에서도 역시 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톡시시티 측면에서 온타겟 옵투머 톡시시티가 발견이 되어서
HPA 가지고 컬로 사용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오리지널 메서드인 저희가 생각을 했던 브릿지로서 그럼 이런 HPA를 사용을 하면은 톡시시티도 줄이고, 그 다음에 브릿지 메디에이티드 액티베이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세이프 하면서 CAR-T의 공격력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에서 메소실린 CAR 구조에서 이제는 이제 HP 바인더만 사용해서 이제 브릿지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다른 이제 PDX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PDX 1294 같은 경우는 메소실린 발현량이 좀 있고 HPA가 굉장히 높은 발현량을 보이고 TM 막건이 그렇게 큰 발현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DX 1294에서는 HPA 브릿지가 TM 막건 브릿지보다 이제 높은 킬링을 보였고요. 이제 1275 같은 경우는 메소실린 양이 있고 HPA 발현량은 좀 부족합니다. 그치만 이제 TM 막원이 좀 더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TM 막원 브릿지에서 이제 HP 그 브릿지보다 좀 더 높은 킬링을 보였고 1319 같은 경우는 메소실린도 별로 없고 이제 HPA도 거의 없고 TM 막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킬링이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4에서는 저희가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쿠스틱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용했을 때 HPA 브릿지가 이제 더 높은 바인딩을 하는 거를 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비보로 그럼 넘어와가지고 이 톡시시티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했던 톡시시티가 굉장히 높게 보였던 도너 1에서 저희가 이제 또다시 인비보 실험을 했고요. 이제 5 밀리언 이제 투머를 집어넣고 서브큐로 그다음에 2 밀리언 카티 인젝션을 IV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도너 1 같은 경우에는 HPA 칼에서는 이렇게 투머 컨트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톡시시티가 굉장히 커서 한 60일 내에 거의 대부분의 마이스들이 죽는 걸 확인을 했고 하지만 메소실린 베이스 HPA 브릿지 같은 경우는 투머 컨트롤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바디 웨이트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제 또 다른 도너 3에서는 HPA 브릿지 톡시시티는 좀 덜 보이지만은 투머 컨트롤이 전혀 없었는데 메소실린 컬 같은 경우는 이제 투머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났고 세이프티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PDX로 넘어가서 이제 5 밀리언 아까 말씀드렸던 1294 PDX를 인젝션하고 2 밀리언 칼티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319 브릿지, 컨트롤 브릿지를 사용을 했고 이제 HPA 브릿지가 319 브릿지보다 더 높은 킬링을 투만 컨트롤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서바이벌 레이드에서도 좀 더 효과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HC에서 보시는 것 같이 HP 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톡시시티였는데 스플린과 렁, 리버, 키드니에서 굉장히 높은 마이닝을 보였습니다. 온타겟 오프 투머 톡시시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 HP 브릿지 같은 경우는 투머에서만 발현량이 있고 스플린과 렁, 다른 리버, 키드니에서는 바인딩이 없는 걸 저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를 사용하면은 이제 팬크레이크 캔서 모델에서는 저희가 이제 글라이코 브릿지를 통해서 좀 더 글라이코 캘렉스를 바이닝해서 기존의 컬 펑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엔자임을 통해서 글라이코 캘렉스를 리모델 시켜서 바인딩을 높이고 그 다음 킬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마셀라 마우스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 멤버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펀딩을 지원해 주셨던 이제 데이먼 러니언 파운데이션 그리고 NCI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